맹호의 약속. 1968년 10월 26일 강원도 삼척시 근교. 윤태사는 군복 대신 처음 입어보는 양복이 어색했다. 버스에서 내려 고향 마을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가슴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2년간의 베트남 전쟁, 맹호부대 구사단, 28연대 수색 중대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 마을 입구에서 최미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대 전 약혼을 약속했던 연인. 태사는 그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베트남의 정글에서 전투를 치르는 동안 미영의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남을 힘을 얻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미영이 태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현실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너무나 많은 꿈에서 이 순간을 상상했고 너무나 많은 악몽에서 이 순간을 잃어버렸으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로 걸어 들어갔다. 태사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풍경이었지만 베트남에서의 경험이 그의 시선을 바꿔놓았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문간에 서 계셨다. 혼자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태산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6개월 전 적십자를 통해 전달받은 아버지의 부고가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를 꼭 안았다. 베트남에서 수없이 상상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사라서 돌아와라를 지키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버텨왔던가.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태산의 귀향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간소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사람들은 베트남에서의 이야기를 물었지만 태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전쟁의 진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어려웠다.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태산과 미영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베트남 정글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바라보던 별들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미영을 생각했었다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군인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소박한 반지였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또 다른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았다. 농부들은 가을 추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미영과 함께 마을길을 따라 걸으며 태사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와 재회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개울가, 학교 가는 길에 항상 지나치던 느티나무, 친구들과 비밀 기지로 삼았던 작은 동굴까지.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라디오 주위에 모여 있었다. 뉴스에서는 북한 무장 공비가 울진과 삼척 해안으로 침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100명이 넘는 무장 세력이 여러 조로 나뉘어 산간 마을을 돌며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태산의 온몸이 긴장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을종 사태가 선포되었고 군경과 예비군이 소탕 작전에 나섰다는 보도였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사는 갑자기 베트남에서의 자신을 떠올렸다. M16 소총을 들고 정글을 수색하며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던 그 순간들. 그는 맹호부대 출신으로서 게릴라전 경험이 있음을 알리고 마을 방어 계획을 세우겠다고 제안했다.
예비군들과 협력해 경계 초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대피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마을은 방어 태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예비군들이 소집되었고 임시 초소가 설치되었으며 비상 대피소도 준비되었다. 태사는 자신의 군사 경험을 총동원해 마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저녁이 되자 태사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미영이 염려스러운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사는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숨길 수 없었다. 베트남에서 배운 교훈을 설명했다. 준비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내심 그는 불안했다. 이곳은 베트남의 전장이 아닌 그의 고향이었고 지켜야 할 것은 낯선 마을이 아닌 그의 가족과 연인이었다. 밤이 깊어갔고 마을은 불안한 고요 속에 잠겼다.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베트남에서 돌아와 평화를 찾으려 했지만 전쟁은 그를 쫓아온 것만 같았다. 미영에게 처음으로 베트남에서의 진짜 경험을 이야기했다. 열대 정글의 끝없는 습기,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 그리고 보호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까지.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들렸다. 태사는 벌떡 일어났다. 마을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영과 어머니에게 대피소로 가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밖으로 나갔다. 전쟁은 이제 그의 고향에 도착한 것이었다. 마을 회관에 예비군들과 청년들이 모였다. 모두의 표정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다. 태사는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방금 들린 총성은 약 2km 떨어진 옆 마을에서 온 것 같다며 공비들이 이쪽으로 접근 중임을 경고했다. 3개의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 진입로 산길, 그리고 마을 뒤편 개울가. 예비군들은 총기를 다룰 수 있으니 각 초소를 맡고 나머지 청년들은 통신과 경계 임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누군가 우려했다. 그들은 전문 군인들인데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태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도 사람이며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 활동하고 있고 피로도 쌓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고. 태사는 주 진입로 초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예비군 2명과 함께 마을의 첫 번째 방어선을 지키기로 했다. 밤이 깊어갔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그는 베트남에서의 야간 경계 근무를 떠올렸다. 그때의 긴장감, 모든 감각을 최대한 살리며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려 했던 순간들. 갑자기 통신기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산길 초소에서 온 연락이었다. 5명 정도의 무장한 인원이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보고였다. 태사는 모든 초소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불필요한 소리를 금지하고 신호가 있기 전까지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태사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주 진입로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3명이 도로를 따라 접근 중이었다. 공비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군복과 민간인 복장이 섞인 차림이었고 소총을 들고 있었다. 태사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훈련된 움직임이었지만 경계심은 다소 느슨해 보였다. 마을이 방비 태세임을 모르는 것 같았다. 태사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도로 중간에 위장된 구덩이와 장애물, 그리고 양쪽에 배치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비들이 함정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을 뒤편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었다. 태사는 통신기로 뒤편 초소의 상황 보고를 요청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전방의 공비들은 소리를 듣고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태사는 순간 판단을 내려야 했다. 계획을 변경하여 즉시 공격을 지시했다. 신호와 함께 도로 양쪽에서 불빛이 번쩍였고 준비된 장애물이 공비들 앞에 떨어졌다. 예비군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되었다. 공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태사는 단연간의 전투 경험을 살려 냉정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예비군들에게 위치 이동과 사격 지속을 지시하며 상황을 통제해 나갔다. 그러나 마을 뒤편에서 들려온 비명소리가 계속 태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미영과 어머니는 안전한 것일까? 전투의 한복판에서 태산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다. 총성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산은 주 진입로의 공비들을 제압한 후 즉시 뒤편 초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다.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고 비명 소리가 들렸던 방향에서 계속해서 흩어진 총성이 들려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대피소는 그 방향과 가까웠다. 마을 뒤편으로 달려가는 동안 태사는 베트남에서의 기습 공격을 떠올렸다. 화산작전 중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들의 기지가 새벽에 기습을 당했고 그는 부상당한 전우를 어깨에 메고 적진을 뚫고 나왔다. 당시 생존 가능성은 30%도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때의 결의가 다시 타올랐다. 이번에는 더욱 절실했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았으니까. 마을 뒤편에 도착했을 때 태사는 처참한 광경을 마주했다. 초소가 무너져 있었고 예비군 2명이 쓰러져 있었다. 살아있는지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 총을 들고 있는 공비 둘이 마을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피소를 향해 가고 있었다. 태사는 숨을 고르고 조준했다. 한 명을 쓰러뜨렸지만 다른 한 명은 이미 대피소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대피소에는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미영과 어머니도. 대피소 앞에 도착했을 때 내부에서 총성이 울렸다. 태산의 세계가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공비는 이미 여러 명을 겨냥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흘렀다. 눈앞의 광경을 정확히 인식하기도 전에 태산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공비를 향해 뛰어들었다. 짧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태산은 공비를 제압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느낄 틈도 없이 그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미영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흰옷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영아! 태산의 절규가 대피소를 가득 채웠다. 그는 미영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미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가늘었다. 태산은 베트남에서 수없이 봐온 죽음의 징후를 알아보았다. 사랑해요, 태산 씨. 미영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그녀의 손이 태산의 얼굴을 더듬었다.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태산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아직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미영아. 제발. 어머니가 다가와 미영의 상처를 살폈다. 총알이 오른쪽 가슴을 관통한 것으로 보였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태산은 희망이 없음을 읽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마을 의사를 불러. 태산이 외쳤다. 하지만 미영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흐려지고 있었다. 사랑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미영의 눈이 감겼고 손이 태산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태산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는 베트남에서 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이 순간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가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 그의 품 안에서 생명을 잃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더 많은 공비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태사는 미영의 차가운 몸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내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다.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심이 아닌 확고한 결이었다. 어머니, 여기서 모두를 지켜주세요. 저는 나가서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태사는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베트남에서 살아남은 맹호부대의 참전 용사로서 그리고 마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남자로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미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그는 대피소를 나섰다. 밤은 아직 깊었고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마을은 혼돈에 빠져 있었다. 각 초소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공비들은 이미 마을 안쪽까지 침투해 있었다. 태사는 냉철한 머리로 상황을 판단했다. 이대로는 마을 전체가 위험했다. 예비군과 마을 청년들의 용감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비들의 전문적인 무장과 전술에는 역부족이었다. 태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전술을 바꿔 더 이상 수동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환했다. 베트남에서 번개작전 중 그가 배운 전술이었다. 적을 한 곳에 모아 일시에 제압하는 방법이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총성 속에서 태사는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아직 몇몇 예비군과 청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마을의 중심부인 광장으로 공비들을 유인하라는 것이었다. 각 초소에 남은 사람들에게 통신기로 퇴각하되 퇴각하는 척하며 공비들을 광장으로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계획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퇴각하는 예비군들을 쫓아 공비들이 하나둘 마을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태산이 설치한 함정이었다. 광장 주변의 건물들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손에 든 것이라곤 농기구와 몇 자루의 총밖에 없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태사는 마지막 신호를 기다렸다. 모든 공비들이 광장에 모였을 때 그는 적의 수를 확인했다. 약 15명 정도였다. 지금이다. 태산의 신호와 함께 모든 방향에서 사격이 시작되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공비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즉시 엄폐물을 찾았지만 광장은 그들에게 불리한 지형이었다. 사방이 트여 있고 피할 곳이 많지 않았다. 태사는 직접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베트남에서 단련된 살기 위한 본능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있었다. 미영의 죽음은 복수가 아닌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한 동력이 되었다. 치열한 교전 끝에 마지막 공비가 쓰러졌다. 광장은 고요해졌다. 태사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예비군 몇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끝난 건가요? 누군가 물었다. 태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더 있을 거예요. 이건 한 초에 불과해요.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곧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공비조가 접근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었다. 태사는 피로를 느꼈지만 아직 멈출 수 없었다. 미영을 생각하며 그는 다시 한번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이번에는 같은 전술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공비들도 이미 상황을 파악했을 테니까.
태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했다. 그는 예비군들을 마을 외곽으로 이동시켰다. 들어오는 길목에 매복을 준비한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어둠은 점점 걷히고 희미한 빛이 산 위로 번지기 시작했다. 태사는 어둠과 빛의 경계에 서서 다가오는 위협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미영이 떠난 자리에 있어야 할 슬픔은 나중을 위해 미뤄두었다. 지금은 오직 마을과 남은 사람들을 지키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 산길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태사는 신호를 보냈다. 모두 준비하라고. 이번 전투가 마지막이 되어야 했다. 태양이 산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의 끝이기도 했다. 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 태사는 매복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는 다가오는 공비들의 동태를 살폈다. 약 20명으로 보였다.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고 경계심이 높아 보였다. 그들은 이미 앞서 침투한 조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경계를 강화한 것이리라. 태사는 주변에 배치된 예비군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아직은 기다리라는 신호였다. 적이 매복 지점의 중앙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손에 든 소총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베트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들이 다시 몸에 배어 나왔다. 공비들이 천천히 매복 지점으로 접근했다. 태사는 심호흡을 했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미영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약속했던 결혼식, 함께 살아갈 뻔했던 미래,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생명을 잃어간 순간까지. 이 전투는 그녀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공비들이 매복 지점의 중앙에 왔을 때 태사는 신호를 보냈다. 일제히 사격이 시작되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공비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즉시 대응 사격을 시작했지만 지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양쪽 고지에서 예비군들의 사격이 집중되었다. 태사는 냉정하게 사격했다. 한 명, 또 한 명, 공비들이 쓰러졌다. 그는 베트남에서의 전투와 다른 점을 느꼈다. 거기서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사격에 정확성과 결연함을 더해 주었다. 갑자기 왼쪽에서 예비군 한 명이 총에 맞고 쓰러졌다. 태사는 재빨리 그 방향을 확인했다. 3명의 공비가 우회하여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대응했다. 2명을 쓰러뜨렸지만 1명이 가까이 접근했다. 근접전이 벌어졌다. 공비는 태산에게 도끼를 휘둘렀다. 태산은 간신히 피했지만 왼팔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베트남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을 사용했다. 공비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으로 그를 제압했다. 숨을 고르는 사이 전방에서 총성이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공비들이 쓰러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웠다.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을 방향이었다. 다른 공비조가 뒤로 돌아 마을을 기습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몇몇 예비군을 이끌고 마을로 달려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투는 한창이었다. 대피소 주변에서 가장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사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대피소 앞에서 2명의 예비군이 공비들과 맞서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태사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격을 시작했다. 3명의 공비가 쓰러졌지만 2명이 남아 있었다. 그때 대피소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태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비명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공비 한 명이 이미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태사는 그를 향해 달려갔다. 마지막 총알로 공비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태사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상처가 심각해 보였다.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를 부를게요. 태사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우리 마을 사람들 지켜줘서 고맙구나. 어머니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태사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시 전투에 나섰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마을 광장에서는 마지막 공비들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태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싸웠다. 베트남에서의 모든 경험, 그리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결의가 그의 몸을 움직였다. 한 명, 또 한 명, 공비들이 쓰러졌다. 마지막 공비와 맞닥뜨렸을 때 태사는 그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려는 듯했다. 태사는 잠시 망설였다. 베트남에서 그는 적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고향에서 그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꼈다. 항복하나? 태산이 물었다. 공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패배와 체념이 가득했다. 태산은 그를 묶어 다른 예비군에게 넘겼다. 이것으로 전투는 끝이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다. 마을은 고요해졌지만 전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태사는 지친 발걸음으로 미영이 있는 대피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태사는 미영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제서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슬픔, 분노, 그리고 상실감. 그는 미영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그때 놀랍게도 미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태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미영을 검사한 후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미영은 아직 살아 있었다. 총알이 심장 바로 옆을 지나갔고 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었던 것이었다. 기적이었다. 태사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미영은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미영의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전투가 끝난 날 태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전투 후 3주가 지났다. 마을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파괴된 집들이 재건되고 부상자들이 회복되며 잃어버린 평화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태사는 매일 병원에서 미영의 회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상태는 천천히 호전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미영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떠지고 태산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태산이 지난 몇 주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태산 씨,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태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미영아, 정말 다행이야. 태산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지켜줄게. 이제 다시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미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알아요. 태산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태산은 미영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돌아왔을 때 꿈꿨던 평화로운 삶을 이제야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을은 아직 무장공비 침투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미영의 회복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미래였다.
어머니도 회복 중이었다. 그녀의 부상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태사는 어머니와 미영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을 돌보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정부에서 표창이 내려왔다. 태사는 무장공비 격퇴에 공을 세운 공로로 훈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훈장 수여식에서도 미영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미영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한 달 후 그녀는 마침내 병원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태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의 결혼 계획은 미뤄졌지만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들은 미영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결혼하기로 했다. 가을이 깊어가고 마을은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지만 일상은 계속되었다. 태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미영이 완전히 회복된 후 그들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전체가 축하해 주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태사는 더 이상 베트남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었다. 미영과 함께할 미래,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가족에 대한 꿈이었다. 결혼 후 태산과 미영은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태산은 농사를 지었고 미영은 동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것이 바로 태산이 베트남에서 꿈꿔왔던 것이었다. 평범한 행복,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베트남에서의 전쟁도 마을에서의 전투도. 이제 태산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시간이 흘러 태산과 미영은 아이들을 낳았다. 첫째 아들 민호와 둘째 딸 수연. 두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다. 태산은 아이들에게 베트남에서의 이야기나 무장공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평화의 소중함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르쳤다.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된 민호가 태산에게 물었다. 아버지, 전쟁은 어땠나요? 태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베트남의 정글, 마을을 습격한 무장공비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지. 태산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겼다. 태산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아들이 결코 전쟁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세월이 흘러 태산과 미영은 중년이 되었다. 마을은 더욱 발전했고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역사 속으로 흘러갔지만 태산과 미영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매년 10월 30일이 되면 그들은 마을 뒤편 언덕에 마련된 작은 추모비를 찾았다. 그곳에는 그날 희생된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태산과 미영은 그들을 기리며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다. 이제 50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한 번은 미영이 말했다. 그래,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태산이 대답했다. 그때의 약속. 아직도 유효한가요? 미영이 물었다.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는.
태사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지, 평생. 그리고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들의 사랑과 약속은 여전히 첫날처럼 강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모두 그 약속으로 이어져 있었다.